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 중 하나가 유대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 중상모략을 조장하는 데 지나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아레츠가 이스라엘의 뉴욕타임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제나 현실보다는 야망과 자만심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신문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던 것에서 벗어나 국가 자체를 겨냥한 반시온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Think Twice에서 우리는 하아레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아레츠와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유대인 혐오자들에게 비호하고 있는지 깊이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Think Twic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과 시오니즘이 어떻게 악마화되고 정당성을 빼앗겼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대인 국가와 유대인에 대한 피해 비방을 퍼뜨리는 사상, 이데올로그, 그리고 정치 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사상들을 서구 전역의 정치 담론과 예술계에서 새로운 자유주의 정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 좌파들이 10월 7일 이후 반유대주의 급증을 어떻게 부추기고 뉴욕시 시장 조란 맘다니와 다른 민주사회주의자들 같은 유대인 혐오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방식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좌파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파괴하고 자신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돕는 반시온주의자들에게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국가를 상대로 한 정보전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최근 이 주제에 대해 중요한 글을 쓴 저명한 이스라엘 역사가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그 글은 저희 JNS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가디 타우브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선임 강사이자 여러 논픽션과 픽션 작품의 저자이며 이스라엘 TV의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신문뿐만 아니라 태블릿 매거진, 퀼렛, JNS와 같은 다른 매체에서도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왔습니다. 가디 타우브 Think Twic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나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많은 유대인들이 모두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좌파들은 네타냐후를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국제 좌파의 유해한 인종 관련 사상을 따라하려는 걸까요? 네, 그건 정말 수수께끼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의 고급 일간지이자 대표 정론지인 하아레츠는 사실 진보적인 언론입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언론으로서 하아레츠는 반시온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반시온주의가 거의 진보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보주의자들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피하려다가 결국 그 보이콧에 동참하게 될 때 그들의 딜레마는 더욱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은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 BDS 운동에 동참하며 이를 통해 보이콧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우린 괜찮아요. 우리도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논문을 제출하면 이스라엘인이라 거절당하고 왜 이러세요? 우리는 당신들 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조나슨,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반유대주의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의 구조를 보면 만약 당신이 반유대주의의 희생자라면 반유대주의자들 편에 서고 싶어지는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유대주의의 희생자가 되는 것에서 면제받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현상에는 감정적인 동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유대주의는 매우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한다면 아니야, 그들이 집단 학살에 대해 옳아 라고 말함으로써 그 비이성적인 부분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친 듯한 비이성적인 증오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비판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비판에 동참하기만 하면 그것이 반유대주의 현상도 설명해 주는 셈이 됩니다. Think Twice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JNS를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위해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또한 Think Twice 외에 조나선 토빈 데일리 팟캐스트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뉴스와 분석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나선 토빈 데일리라는 이름으로 JNS 채널에서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데일리 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알다시피 저는 피터 바이너트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제 말은 제가 그와 토론도 해봤고 조금은 그를 압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는 입장을 바꿔 반유대주의자들 편에 설 수 있고 반유대주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앉아 있죠. 그리고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그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일은 그 자신이나 조흐라 맘다니에게 투표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알다시피 강에서 바다까지라는 구호와 자신들이 실제로 그 강과 바다 사이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증오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걸 설명하는 방식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고 그들의 민족 해방 운동 혹은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는 민족 해방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에 대한 집단 학살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모습에 비춰본다면 그 갈등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은 사실 희망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이라면 고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이후에 그 야만성의 폭발을 어떻게든 합리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방식은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자들이 합리화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알다시피 페미니스트들이 그것을 합리화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성범죄가 아니라 무장 저항이라고 말하죠. 주디스 버틀러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방식은 팔레스타인의 증오를 변명하는 방법은 아니야. 그건 단지 점령에 대한 비판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하렛제에 기고문을 썼을 때 제 첫 번째 기고문은 스모커스 코너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유럽에서 열린 어떤 비밀 회의에 관한 것이었어요. 정말 비밀스러운 회의였죠. 회의에 아랍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인과 만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 나라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의를 비밀로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흡연자였어요. 아마 제가 마지막 서양 흡연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만 흡연자였으니까요. 회사는 아직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진짜 정보를 얻었어요. 그냥 회의에 참석해서 형식적인 설명만 들은 게 아니라 진짜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저는 진짜 뒷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서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팔레스타인인 바삼 이두와 함께였죠. 그는 팔레스타인 당국의 인권 침해를 밝히기 위해 팔레스타인 당국에 맞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때 저는 진보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점령을 끝내야 해 라고 했어요. 바사미드가 저를 보더니 우리가 너희가 점령을 끝내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야? 점령을 끝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라고 물었죠. 그는 너 미쳤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어? 라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인권을 중시하는 문명인이라고 했어요. 또 이스라엘군이 떠나면 자신들이 학살당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레츠에 글을 썼고 그 글이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만약 인권을 신경 쓴다면 점령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떠나는 곳마다 인권이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지 점령에만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존재나 유대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들이 정말로 점령에만 반대한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내에서의 점령에 반대해야 하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가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월 7일에 일어난 일은 이 설명이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야만성을 단순히 점령에 대한 저항으로 묘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일이 점령이 없는 가자 지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봉쇄도 없습니다. 일부 물품에 대한 금수 조치는 있었지만 봉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 필요하거나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의 사건이 그 모든 것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치에 일어난 일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파가 선거에서 이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쟁이 결정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타냐후와 그의 연정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미친 야이르 골란과 아랍 정당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좌파 진영 인사들이 자신들이 우파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일은 그들의 모든 구호와 아타로시, 아타셴, 내가 책임자다, 내가 책임이 있다, 내가 근무할 때 일어났다 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살 연정이니 뭐니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유권자들이 우파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좌파는 우리가 가자에서 철수하면 중동의 싱가포르가 될 것이라 했고, 우파는 중동의 하마스 스탄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누가 옳았는지 보세요. 그러니 그들의 선전이나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파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의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가디 아이젠코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선거운동을 이끄는 전 IDF 대변인 로넨 마넬리스가 미국인 고문에게 질문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채널 12 방송에서 그는 내가 우파로 보이려면 무엇을 말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파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인 척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풀어야 할 게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10월 7일 같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린라인 안에 이스라엘도 점령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령이라는 게 알다시피 유대와 사마리아나 가자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자는 점령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물론 10월 7일을 둘러싼 위선도 있죠. 그리고 분명히 네타냐후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의 임기 중에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10월 7일 이전에 야당 쪽에서 뭔가 다르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리버만 정도를 빼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가 뭔가 할 수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요. 그가 실제로 정부에 있었고 뭔가 할 수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요. 저는 실제로 누군가가 잠깐만요, 우리 그들을 지원하는 걸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들어가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뿌리 뽑자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위선이 많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레츠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솔직함을 위해 몇 가지 고지를 드리자면, 저는 당신이 오랫동안 하레츠에 글을 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영업한 하레츠에 몇 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우리 청중을 위해 하레츠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국제 언론에서 왜 중요한지, 최근 몇 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단서를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JNS에 하하레츠에 대해 쓴 글에도 썼지만 저는 하하레츠의 편집 방침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흥미 있으시면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하하레츠가 진보 성향 매체이며 그 목표가 유대인 국가를 해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학살 전날 하하레츠의 편집장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숨바꼭질을 그만두고 그냥 모든 걸 드러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유대인 민주국가라는 표현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지울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던진 질문은 왜 지금입니까?입니다. 당신들은 이 일을 30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그렇듯이 겉으로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학문적 탐구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해관계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소위 포스트 시오니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시오니즘이 이제 과거의 유물처럼 들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석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것으로 진화한 것처럼 들리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반시오니즘 이데올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포스트 콜로니얼 연구를 공부한다면 그 학문 분야의 근본을 거스르지 않고서는 시오니즘을 옹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적 유행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아레츠는 90년대 오슬로 협정 시기부터 포스트 시오니스트 역사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문학과 등 모든 분야에 중심 부대를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식인들에게 에드워드 사이드와 그의 제자들의 사상을 매일같이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당하지 않으며 시오니즘이 식민주의고 우리가 가해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유럽 식민화 운동의 토착 피해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인종 청소하려 했다는 것,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아레츠 독자들이 매일같이 접하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중이 너무 충격받지 않도록 그것을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점령에 대한 비판으로 포장했지만 점령이 시오니즘의 연장선이자 시오니즘의 본질이라고 계속 암시하거나 자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아파르테헤이트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학 및 도서 부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시다시피 그것은 점적 주사, 즉 IV 주사였습니다. 그 안에는 예를 들어 이츠하크 라오르라는 시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참고로 그는 다른 곳에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무교병의 팔레스타인 청년의 피를 사용한다고 쓴 놀라운 시의 저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가장 저속하고 무례하고 조잡하고 역겨운 피의 중상모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의 주말 수석 도서평론가인 이츠하크 라오입니다. 그는 또한 글을 썼는데 제 생각에 그 글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런던 리뷰 오브 북스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청알마다 팔레스타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식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신문의 도서평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스며들었죠. 저는 97년에 시오니즘을 비판하는 책을 쓴 뒤로 오랫동안 이를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쟁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아레츠의 글을 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만났고 당시 저는 젊고 어린이 TV 프로그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편 소설과 다른 글들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오니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방식에 점점 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썼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 왜 이게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이건 학과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시작된 것이 지식인층을 겨냥한 신문에서 번역되고 대중화된 다음 칼럼니스트들의 근간이 되면 그 다음에 점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알루프벤이 갑자기 그동안 교묘하게 부인해왔던 것을 고백했을까요? 그리고 제 가설은 이것이 사법개혁이 패배한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법개혁은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인데 이스라엘에서 법원은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법원보다도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술적으로 말하면 조나단, 이스라엘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곳은 법관 지배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 사상, 정치 철학,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입니다.
주권은 한 국가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법 개정안 혹은 우리가 헌법 개정안이라고 부르는 것을 무효화한 이후로 그들은 사실상 정부의 다른 두 기관이 내릴 수 있는 어떤 결정보다도 자신들을 위에 두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15명의 판사들, 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쥐고 있습니다. 또 알루프벤은 제 추측이지만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유대 국가를 해체하자는 생각이 이스라엘 유권자들의 과반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루프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의사결정권이 선거 정치에서 사법부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가진 진보적이고 심지어 미친 듯이 진보적인 사법부가 이것을 강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유대 국가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알루프벤이 그가 소중히 여기는 팔레스타인인들이 2주 반 후 유대인들을 학살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상상할 수 있듯이 우리가 유대 국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네. 알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기관은 분명히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언론 내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주요 기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거의 반시온주의적인 출판물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기관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 건가요? 단순히 인사 문제였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회의 그 부문, 내부 변화 때문이었나요? 제 생각에는 이 경우는 한 사람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아모스 쇼켄입니다. 아모스 쇼켄이 아버지로부터 신문사를 물려받았을 때 그는 신문의 발행인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시오니스트 편집자들을 점점 더 주변부로 밀어내고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편집자들을 찾았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팔레스타인 청년에 대해 우리 무교병에 흐르는 피라는 시를 쓴 시인 이츠하크 라오르는 발행인의 보호를 받을 정도로 신문사에서 보호받았습니다. 그가 성희롱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조차도 신문사는 여전히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는 독자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그의 기사에 대한 댓글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쇼케는 기본적으로 신문의 입장을 점차 그 방향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와 도서 섹션에서 사설란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스타를 보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에겐 기돈 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돈 랩이는 피해 비방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우선 기돈 랩이 자신이 반유대주의자들로부터 그의 놀라운 저널리즘에 대해 많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반유대주의자들이 그를 칭송하지만 그는 아랍어를 못합니다. 그래도 그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아랍 인구를 담당하는 특파원이고 지난 40년 동안 이 자리를 맡으면서 번역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어떤 패널에서 자주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 패널은 당시 채널 10에서 방영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놀리곤 했어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기돈, 문제는 네 번역가들이 30년 동안 너를 속여왔다는 거야. 하지만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언급한 이야기는 당나귀 절차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군 국경경찰이 아랍인들의 다리를 당나귀에 묶고 당나귀가 달릴 때까지 내버려둬서 불쌍한 팔레스타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절차이며 한 번의 사례에 근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실을 확인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가족은 이 일이 덮이길 원했습니다. 제가 이 남자가 어떻게 당나귀와 얽히게 되었는지 설명해 청취자와 시청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은 그 정보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의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하아레츠는 그 기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는 그들의 잡지 일면에 실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 모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진 후에도 그들은 결코 기사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아레츠가 언론사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진보적인 선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항상 우파와 좌파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네, 언론은 양쪽 모두 편향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쪽 모두 편향되어 있죠. 하지만 좌파는 스스로 거짓말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는 학계의 포스트 모던 의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진적인 인식론적 회의주의, 즉 사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도덕적 절대주의, 즉 논쟁에서 누가 옳은지 정확히 안다고 주장하는 것을 결합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갖게 되는 세계는 오직 내러티브만 존재하고 진실은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정의로운 대의를 홍보하는 내러티브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자들이 이 이론을 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독자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올바른 결론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조직으로부터 받습니다. 저널리즘이 아닌 행동주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라 행동주의입니다. 물론 네타냐후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슬로 협정으로 이어진 사고방식이나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위해 영토를 교환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믿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그 방식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이유들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반유대주의적 피해 비방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좌파와 해외의 일부 사람들이 그 구분을 버리고 선을 넘어서 시온주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 국가로서의 존재 자체에 반대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특히 하아레츠의 핵심 독자층에 대해 말할 때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북테라비브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회의 기성계층을 말하는 거죠. 다른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국가를 세우고 초기 생존 전쟁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지요. 그 집단이 어떻게 현대 국제적 반유대주의자들의 정신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제 생각에 그 설명의 일부는 우리가 이 대화의 시작에서 논의했던 곳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유대주의에 대한 해답이 바로 반유대주의라는 거죠. 반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면 그 안에 있는 비이성적이고 두려운 부분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도덕적으로 뒤틀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 올바름과 그름의 개념이 강자와 약자라는 이분법으로 대체된 세상이죠. 이것이 그들이 마르크스주의에서 가져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로 옮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자라면 당신은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자라면 당신은 잘못된 편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되는 것이 미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형성되면 약자들은 모든 도덕적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당신의 딸을 강간해도 그건 당신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서구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식민주의 연구, 젠더 페미니즘,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들과 함께 권력 패러다임, 즉 약자와 강자 사이의 이분법은 면역 체계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결함은 가자 지구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함은 유럽에서도 작동합니다. 그곳에서는 집단 성폭행 무리를 두둔하고 게이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타자는 어떤 일에도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결국 그들은 식민주의의 희생자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서구는 버릇이 나빠지고 자기 양심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정화하는 방법은 자신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묘한 반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을 보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왜 독일인들, 특히 독일 좌파들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치로 묘사하는데 그렇게 집착할까요?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들이 나치였다는 사실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악하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어쩌면 우리가 했던 일도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당신이 가치 체계를 잃어버리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도덕적 정화의 한 형태로 자기 학대에 중독되면 당신은 도덕성을 잃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께 배운 점이에요. 아버지는 늘 정말 선행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조심해라고 하셨죠. Because 도덕적 과시는 도덕적 행동과 반대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유대인들은 실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10년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중동 미디어 연구소는 북미 지역의 이맘들이 유튜브에서 극단적인 반유대주의를 설교하는 영상을 오픈소스 정보로 모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 단체들을 찾아갔지만 특히 좌파 쪽에서는 단체들이 하나같이 이 문제를 건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슬람 혐오자로 불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이 돌봐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도덕적 의무보다 더 중요해진 겁니다. 만약 당신이 랍비라면 당신의 일은 진보적인 엘리트들에게 호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슬람 혐오자라고 불릴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알다시피 이슬람 포비아라는 용어는 그건 실제로 공포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무슬림에 대한 비판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무슬림 세계의 반유대주의를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할 때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논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불렀던 시절을 기억하시죠? 지금은 워키즘이나 뭐라고 부르든 이름이 바뀌었지만요. 사람들은 저에게 정치적 올바름이 왜 문제야? 친절하면 안 돼? 왜 흑인, 여성, 성소수자가 모욕당하는 걸 막지 않으려 해?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누군가가 신성시대는 집단에 속해 있다면 그들이 악한 짓을 해도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유대주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CAAR, 무슬림 형제단을 보면 오바마가 그토록 좋아했던 무슬림 형제단의 선전용 위장단체죠. 그들이 하는 일은 인권단체나 시민권단체라는 명목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운동 전통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추진하는 것은 급진적 이슬람주의자와 반유대주의자의 인종차별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 평론가 중 한 명은 메카시 리포트의 앤디 메카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부에서 검사로 일했습니다. 맞아요. 내셔널 리뷰에 글을 쓰는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로 알고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의 팟캐스트도 거기에 있는데 제목이 메카시 리포트예요. 그와 리치 로리 덕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슬람 포비아는 공포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샤리아 우월성에 대한 어떤 비판도 막기 위해 무슬림 형제단이 만든 용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그 용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조나단.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게 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크게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지하디스트를 비판했다고 이슬람 혐오자라고 말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좋아요, 이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라고 하세요. 당신은 이런 걸로 나를 위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사상의 세계에서는 당신이 에드워드 사이드와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제3세계 나 서양인이 아닌 누구도 비판할 수 없게 돼요. 아니면 벤자민 네타냐후와 함께 할 수도 있고, 분명히 이것은 문명 간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과 야만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마스는 대안적인 가치 체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치에 대한 자신들만의 생각이 있지만 그들은 야만인이고 이것은 야만적인 가치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친구 댄 쉬프만이 말하듯이 문화 상대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녁 식사에 초대한 사람 중 한 명이 식인종이라면 그가 당신을 손님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메뉴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야만과 문명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결국 야만인들과의 이 싸움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들을 강간해 죽이는 것이 그 소녀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안적인 문화라고 부르고 싶다면 결국 당신 사회의 문화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잠시 하레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알다시피요. 네, 알겠습니다. 하레츠는 이스라엘의 뉴욕타임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뉴욕타임스는 50년 또는 60년 전처럼 정말로 대표적 주류 신문이었던 그 시절의 뉴욕타임스와는 다릅니다. 앤드류 클레이번이 말했듯 예전 뉴욕타임스입니다. 맞아요. 이제는 아시다시피 95%가 좌파 자유주의 성향의 독자들입니다. 이 신문은 틈새 시장을 겨냥한 출판물이지만 분명히 영향력도 있고 꽤 수익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분야는 매우 수익성이 좋은 틈새 시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레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영향력의 상당 부분이 외신들이 하레츠의 영어판을 읽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디온 레비나 혹은 하레츠의 가자지구 특파원이자 가자지구 선전가인 아미라 하스의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두 명은 그들의 스태프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시나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역겹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다른 어떤 뉴스 출처도 접하지 못하게 해 붙들어 둘 수 있는 독자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레츠를 읽거나 아니면 뉴욕타임즈에서 논앤 버그만의 글을 읽는다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정착민들의 폭력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레가빔 운동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태블릿에 정착민 폭력 신화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90%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숫자입니다. 유엔의 정착민 폭력 데이터베이스의 90%는 실제로는 정착민 폭력이 아니며 그들이 집계하는 것은 알다시피 누군가가 테러 공격 중에 테러리스트를 쏘았고 그 사람이 정착민이라면 그것도 정착민 폭력으로 집계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폭력은 압도적으로 팔레스타인 테러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축소하고 정착민 폭력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독자층의 진보적인 반이스라엘 정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난 주말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로의 이름이 뭐였죠? 로카나였던가? 전에 그랬죠. 하지만 저는 처음 보도들을 봤고 그것들은 적어도 분명히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에게 총을 겨눠진 채로 붙잡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막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이미 공개했는데 그 영상에서는 아무도 총을 겨누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언론에 있는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정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간하도록 개를 훈련시킨다는 기사를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든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이런 내용을 하마스 지지자들을 소스로 삼아 보도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마스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죠. 왜 그들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최소한의 언론 검증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블릿에 실제로는 없었던 급속히 퍼진 교도소 강간 사건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제가 직접 조사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 아얄라 핫손이 그 일에 대해 놀랍게 취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얄라 하손이 스데 대만에서 일어났다고 주장된 강간 사건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 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교도관들이 팔레스타인인을 강간했다고 주장된 사건이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건을 잘 따라오지 못한 시청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부 시청자분들이 이 역겨운 이야기에 세뇌되지 않은 것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알려진 이유는 이스라엘군 검찰이 구치소의 교도관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물건으로 성폭행했다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레츠를 읽지 않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거짓임을 바로 아실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어디에서든 단체로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폭력이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방패 뒤 구금구역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집단으로 성폭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인이고 제정신이라면 이 이야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성폭행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구금자는 군인들이 구금된 이후 그리고 무언가를 제안받은 이후에야 성폭행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가 신고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말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 전에 편리하게도 가자지구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의료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너선, 가장 끔찍한 건 이겁니다. 군 검찰은 군인들을 체포할 때 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것이 성범죄라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오슬로 사고방식에 물든 이스라엘 국방군 고위 장교들은 이것이 전쟁을 멈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상주의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국에는 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범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 즉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증거만 있어도 그 나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입증은 아니더라도 이걸 지어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증거로 간주했어야 하거나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 비난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론에 확신이 없고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음을 압니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국방군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군인들을 비난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없었다는 말은 우리가 의료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이 입은 상처는 어떤 종류의 몸싸움 중에도 생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작고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모든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측하건대 그는 아주 은밀한 신체 부위에 날카로운 금속 조각을 밀반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상처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여러분의 청취자분들에게 불쾌한 의학 정보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료 보고서에서 아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강간 혐의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군인들을 체포하기 전에 이미 의료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충격적이고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일은 알다시피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사법개혁에 대한 비판이나 네타냐후에 대한 일부 비판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하신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10월 7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10월 7일에 일어난 일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인티파다나 가자지구 철수 후 일어난 일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좌파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했던 허황된 이야기들의 신뢰를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정말로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극좌파를 제외하면 두 국가 해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미국의 진보주의자들 뿐입니다. 하아레츠는 10월 7일 이후의 세상에 맞춰 보도와 의견을 어떻게 조정했나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생각에는 아주 단순하게도 어디에서나 반유대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 구티에레즈가 즉시 이 일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맥락이 있다. 우리는 그 맥락을 안다. 이 일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아레츠는 10월 8일 첫 사설을 냈습니다. 10월 7일은 토요일이었고 그날은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신문은 사설로 시작했는데 10월 7일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한 명뿐이며 그 사람은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빼앗고 막다른 길로 몰아 희망을 잃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차크 라빈이나 하마스의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설을 보면 사설 전체를 봐도 아무도 하마스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메이르 아이잭슨이었는데 아마도 9일이었는지 10일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는 우리 지면에서 가장 부재한 존재는 하마스라고 썼습니다. 하마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우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정당하게 위험하다고 여긴 것으로부터 자신의 세계관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좌파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어조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정착민들의 폭력이 중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국가의 대의를 팔레스타인인들 자신의 야만성으로부터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좌파 정당들이 우파인 척하고 있고 그 좌파 블록이 여전히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파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디플로러블즈는 줄곧 옳았습니다. 좌파는, 그리고 저는 좌파를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저도 이런 집단 출신이니까요. 특히 미즈라힘, 즉 이슬람 국가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들은 미개하다. 그리고 그들은 아랍인을 싫어하는데 그건 그들이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랍 국가에서 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아랍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구에 있는 당신들은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쁜 결말로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슬로 협정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좌파의 다른 사람들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가지게 되면 그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도 그들에게 평화롭게 손을 내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좌파에는 자신들이 계속해서 찬미하는 타인에 대해 전혀 존중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바마 진영 사람들은 이란의 성직자들이 미국을 불태우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도 아니야, 그건 진심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알다시피 그저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보호하려는 사람들을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매우 얕잡아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로가 되는 관점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 사람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진지합니다. 그리고 이단이 만약 핵폭탄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시아파 자살 폭탄범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아파에서는 자살로 인한 순교가 존경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문화가 자살 폭탄범을 존경한다면 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똑같은 일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말이죠. 선과 악, 시아파와 나머지 인류 사이에 최후의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이 종말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조나선,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신의 주요 목표이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이란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스라엘의 생존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JCPOA, 즉 오바마 핵 합의에는 1930년 말에 종료되는 일몰 조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후 유엔 안보리 보장 아래 핵폭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총을 갖게 될 것을 보장받은 셈이죠? 맞아요. 그들이 그것을 갖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의 이웃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많은 돈으로 비슷한 억지용 무기를 확보하지 않고서야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중동 전체가 핵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지구 전체의 균형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광신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게재한 JNS 기사에서 일부 미국 진보주의자들이 해리스의 노선을 더는 따르지 않게 됐다고 언급하셨죠. 그리고 더 애틀랜틱 편집장 제프리 골드버그가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했죠. 평소 잘 믿는 그가 이렇게 말한 건 큰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제 언론은 여전히 권위 있는 목소리로 여겨집니다. 비록 캔데스 오웬스나 신나치주의자들이 더 자주 인용하더라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전에는 주변부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주류가 된 것 아닌가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길을 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전히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엘리트 자유주의자들에게 여전히 일종의 주류 의견으로 여겨질까요? 그게 그 길인가요? 아니면 어떤 책임이 따르게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서방이 여전히 싸울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만약 싸울 의지가 없다면, 그러니까 미국도 최근 전쟁에서 13명의 사상자 만내고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은 것도 아니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서방이 싸울 의지가 없다면 그 엘리트들은 그걸 변명거리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런 모든 주장들의 근저에는 힘이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신령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몇몇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힘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적대적인 이웃들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억지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력은 힘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힘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진보적 세계주의적 세계관에 있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마스, 이란 이런 문제들은 오직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나 하마스를 달래거나 회유하려는 모든 시도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란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부르는 방식만 봐도 그들은 혁명적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혁명적인 세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속한 국제 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 질서 내에서 어떤 양보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1930년대의 히틀러와 같습니다. 히틀러의 반대자들은 그가 적이 되기 전에는 그가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독일인이 다수인 지역만 합병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행동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안슐루스, 라인란트, 주데텔란트 어디서든 마찬가지였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독일인이 다수이거나 가장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국제 질서의 규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거기서는 독일인이 분명히 다수가 아닌 지역들까지 노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계의 체인벌린들이 깨달았습니다. 히틀러는 국제 질서의 규칙 안에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그 질서를 전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란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도 나치식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이데올로기는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를 핵심 신조로 삼았고 폭력도 그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당신은 지역 질서 한가운데에 혁명적인 국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온 일을 살펴보면 그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보다 더 강한 대리 세력을 만들어 주변 모든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힘을 사용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신념에 도전할 때 그 반응은 반유대주의적이 됩니다. 서구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부 지역들은 때로는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하셨듯이 하아레츠는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 중상모략, 집단 학살과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 생각의 질문은, 그리고 저도 그곳에 있는 제 지인들과 이야기해봐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곳에서 일하는 발행인, 편집자, 기자들이 이런 행동이 네타냐후나 자신들이 싫어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향하는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데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은 그들이 해외에 나가거나 10월 7일에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입니다. 그런 역학관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다른 것을 상상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민족 중심주의, 군국주의, 폭력성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시오니즘을 비판하는 동기가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건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우선 집단 학살이라는 피해 중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쪽도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퍼뜨리긴 하지만 전적으로 진심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사망자와 전투원 사망자의 비율을 보면 이 비율은 현대 도시전쟁에서 항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민간인을 총알바지로 내몰고 전사들, 즉 테러리스트들을 민간인 뒤에 숨겨서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훼손하려고 이런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단 학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구를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집단 학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적군, 이스라엘 방위군이 적군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미국과 그 연합군이 ISIS에 대해 단호하게 움직였을 때 모술이나 라카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원 1명당 민간인 사망자가 7에서 9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시 전체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역사상 모든 군대 중에서 가장 신중하게 부수적 피해를 내지 않으려고 비전투원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군대인데도 우리는 집단 학살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테헤란의 살인 정권이 자기 국민을 학살하는 것에는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중잣대이며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네,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죠.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아레츠의 발행인과 편집장, 그리고 그곳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피터 바이너트처럼 그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처럼
양민족 국가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꼭 유대인 국가일 필요는 없고 유대인들이 주권 없이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옛날 우디 앨런 농담처럼 사자와 양이 나란히 누워있는 상황과 비슷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양은 별로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는 건가요? 분명히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민족 중심주의 같은 걸 없애면 그냥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민족 국가가 아닌 국가나 순수 민주주의를 믿으며 이를 모든 시민의 국가라 부르지만 이미 우리는 그런 국가입니다. 아랍인들, 즉 이스라엘 시민들도 투표권이 있고 공직에 출마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고 국가가 정체성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하나의 국가 해법입니다. 그게 한 가지 선택지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벨기에처럼 양민족 국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집단 모두 집단적 권리나 국가적 권리를 가지지만 그 권리를 평등하게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두 국가 해법을 이스라엘 내부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믿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뭘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분명히 시오니즘이 인종차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엔 총회가 철회한 부끄러운 유엔 결의입니다. 원래 1975년 11월이나 12월쯤에 시오니즘을 인종차별로 선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자기 결정권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유대인만은 예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시오니즘이 곧 반유대주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에서든 민족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민족도 자기 결정권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권리가 있고 유대인들 중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반유대주의입니다. 모든 민족이 자기 결정권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유대인들만 예외라면 그것은 반유대주의입니다. 그것은 제 강경한 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모스 오즈가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자기 결정권에서 제외한다면, 즉 반시온주의자라면 그것은 곧 반유대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네, 저는 그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진실입니다. 가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취자와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가디님의 활동을 어떻게 계속 지켜볼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마이크 듀란과 함께 태블릿 이스라엘 업데이트 팟캐스트를 진행합니다. 마이크 듀란, 가디 타우브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매체에 가끔 글을 씁니다. JNS에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하신다면 저는 에레츠 이스라엘의 게이트키퍼즈라는 히브리어 팟캐스트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가 처음으로 한 인터뷰를 제가 했다는 점입니다. 그 인터뷰는 3월 25일에 있었고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인터뷰는 이스라엘 업데이트 채널에서 히브리어, 영어 자막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확인하세요. 정말 훌륭하네요. 독자분들께 가디님의 활동을 계속 지켜보시고 그 팟캐스트들도 들어보시라고 권합니다. 또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조나단 토빈 데일리 에디션을 청취해 주시길 잊지 마시고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모든 플랫폼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JNS를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며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Think twice at gomenijns.org로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고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을 듣거나 시청하시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직접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